저는 이정숙 리전삭입니다. 올해 69살이죠. 지난 30년 동안 이 집은 온통 아들 이준영 리전 양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손자 이도윤 리도윤이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 문득 제가 저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전 휴대폰을 보다가 강원도 평창의 얼음조각 축제 사진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투명하고 영롱한 조각상들이 제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 순간 강렬한 충동이 일었어요. 이 생에서 먼 여행을 갈 기회가 다시 온다면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한 번쯤은 제가 주인공이 되어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이 5박 6일의 여정을 위해 저는 2달 전부터 적금을 해지하고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에 거의 48,000부터 적금을 해지하고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에 거의 48,000대만 달러 양력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저는 여행 웹사이트 같은 걸 사용할 줄 몰라서 손자는 나이가 들어서 저희 노인들과 같이 자고 싶어 하지 않을 테니까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치면 저는 혼자 부엌의 작은 식탁에 앉아 여행 일정을 베껴 쓰고 형광펜으로 교통편, 화장실 위치, 날씨, 온도, 그리고 옷차림 조언까지 꼼꼼히 표시했습니다. 매일의 주요 관광지는 달력에 붙여두기까지 했죠. 스프링 노트를 통째로 베껴 쓰고는 비상약 목록까지 작성했어요. 감기약, 위장약, 해열 패치, 안약, 파스까지 모두 투명 수납 봉투에 담았고요. 저는 제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로 예약했지만 아들의 가족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으로 예약했습니다. 참가 좌석으로 지정해달라고 여행사에 특별히 부탁하며 아들과 며느리는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손자는 불편해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여행 일주일 전 저는 가족 채팅방에 얼음조각 축제 사진과 함께 여행 일정을 올렸습니다. 며느리 박소영 박소영은 어머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라고 답했고 아들 이준영 리전 예은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답했지만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 조금 서운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그들이 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에 짐을 쌀 때 저는 손자의 오리털 패딩, 휴대용 핫팩, 보온병, 2켤레의 짐을 쌀 때 보온병, 2켤레의 장갑, 3봉지의 마스크를 그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박소영과 아들 이준영의 가방에는 마스크팩과 파스를 따로 포장해서 넣어주었죠. 욕실 문 앞에 서서 거울 속에 쭈글쭈글한 제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저 자신을 깨끗하고 유용하며 존재감 없는 걸레처럼 만들어버렸더군요. 씁쓸하게 웃으며 생각을 접고 준비해둔 서류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여권, 건강보험증, 일정표, 숙소 확인증, 비행기표 모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들 이준영이 거실에서 어머니 저희 먼저 나갈게요. 짐은 뒷좌석에 실어뒀어요. 천천히 오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제가 새로 사준 백팩을 메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손자 이도윤이 며느리 박소영에게 이끌려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따뜻한 옷도 챙겼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끝에서 삼켜버렸습니다. 집이 조용해지자 저는 방으로 돌아와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햇살이 쏟아지는 창가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이번 여행 속에 따뜻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라고 말해주거나 하다못해 얼음 조각 앞에서 저와 함께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어주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문 밖으로 끌어내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오전 5시 30분 정각에 아파트 단지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새벽 바람은 차갑고 가로등은 희미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귀를 비벼 따뜻하게 하고
오늘은 먼저 체크인 카운터를 확인하고 이준영에게 온라인 체크인을 하라고 다시 상기시켜야겠다고 마음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을 위해 벗기 편한 신발을 특별히 신었고 며느리 박소영과 손자 이도윤을 위해 고온병에 어젯밤 끓여둔 생강차를 담아 준비했습니다. 이준영의 SUV는 이미 문 앞에 서 있었고 트렁크는 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다들 도착했니? 그는 대답하자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달을 들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뒷좌석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손자 이도윤이 고개를 내밀며 할머니, 빨리 와요. 나 너무 졸려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차문을 잡고 막 열렸는데 박소영이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 차가 딱 7자리인데 도윤이가 차멀미를 해서요. 어머니 원래 자리엔 도윤이를 앉혔어요. 어머니는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고 손은 여전히 차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고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위하는 양 가볍게 말했지만 아무도 저에게 미리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고 상의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아들 이준영이 운전석에서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택시 타고 가세요. 고만이, 빨리 택시 타고 가세요. 공항이 도착하면 먼저 줄 서서 탑승권 교환을 부착하면 먼저 줄 서서 탑승권 교환했습니다. 저는 인도에 서서 그들 세 가족이 딱 맞게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뒷좌석에까지 베개와 담요가 가득했습니다. 손자 이도윤은 차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고 박소영은 손을 뻗어 그의 외투깃을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이준영은 엑셀을 밟았고 차는 모퉁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는 시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렀습니다. 기사님은 50대 정도의 현지인이었는데 가는 내내 날씨 이야기를 건네며 드문드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손에 든 생강차는 이미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들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대한항공 카운터로 빠르게 걸어가 모두를 위해 줄을 섰습니다. 마침 앞에 세 팀의 승객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열어 이준영 가족의 QR코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왔습니다. 박소영은 쇼네커피 3잔을 들고 있었고 이도윤은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으며 이준영은 어깨에 카메라 가방이 걷기에 카메라 가들 앞에 카메라 대였으며 박소영은 무심하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고 줄이 그 차례에 가까워져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사방을 둘러보다가 맞은편 면세점 구역에서 박소영이 셀카를 찍고 이도윤은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게임을 하고 이준영은 카운터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이준영은 카운터에서 여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저는 그들의 가족이에요. 제가 표를 예약했어요. 직원은 정중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르신, 그분들은 이미 탑승 수속을 마치셨습니다. 탑승구는 B5번입니다. 바로 보안 검색대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무심코 옆에 파란색 화면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표시된 비행 시간은 8시 15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든 자료에는 10시 30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휴대폰의 전자항공권을 확인하고 나서야 제 비행 시간이 2시간 뒤인 다음 항공편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이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여 초 후에야 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너희는 8시 15분 비행기 탄 거니? 네, 시간 딱 맞아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박소영이 어머니 아침에 차 타고 오느라 힘드실까봐 여행사에 부탁해서 비행 시간을 바꿨어요. 어머니는 10시 반 비행기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손에 든 커피 3잔을 보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컵 뚜껑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출국장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임시로 초청된 관객처럼 대본을 들고도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게실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커피 3잔을 옆에 두고 앞에 있는 투명한 유리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벽 너머로 그들 3 가족이 나란히 탑승구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소영은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었죠. 그들은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강원도 평창에 착륙했을 때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기온은 수온보다 20도 이상 낮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칼날처럼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한 손으로는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쥐고 아들이 보내준 위치를 따라 내비게이션을 보았습니다. 픽업 차량 운전사는 길에 갑자기 다리가 통제되어 밤 7시가 다 되어서야 겨우 예약해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문 앞에는 파란색과 흰색 전구들이 깜빡이고 있었는데 무슨 축제 장식 같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는 왼손을 비벼 따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는 20대 젊은이가 서 있었는데 제가 다가가자 정중하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정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정숙 고객님, 싱글룸은 이미 취소되었습니다. 네? 저는 잠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신용카드로 예약했는데 취소한 적 없어요. 하지만 시스템에는 오늘 오후 3시에 고객님의 가족이 승인하여 한 개의 패밀리 스위트룸으로 변경되었다고 표시됩니다. 그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고객님께서 방을 합쳤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카운터 앞에 서서 손이 뻣뻣해지고 여권마저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묵을 수 있나요? 저는 저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밤은 만실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10여 초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죄송합니다. 근처 다른 호텔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한 것 같았지만 저는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로비 구석에 앉아 휴대폰을 열고 호텔 예약 앱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예약했던 예약 앱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정숙 본인은 이번 여행의 불참함, 가족 동의하에 취소됨이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용된 신용카드를 눌러보니 바로 제 카드였습니다. 제가 특별히 설정해둔 퇴직금 예비 계좌로 평소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그들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계좌였습니다. 저는 그 글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몇 번 클릭하여 예약 관리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고는 다시 방을 예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5성급 호텔을 찾았고 표준 싱글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습니다. 제가 평생 한 번도 묵어본 적 없는 그런 등급의 호텔이었죠. 하지만 저는 즉시 예약을 눌렀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카드를 긁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호텔 픽업 차량이 15분 후에, 저를 픽업 차량이 15분 후에 호텔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불빛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죠.
저는 프론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수속을 박았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여행 오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을 벗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대한 욕조였습니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하얀 욕조 가자입니다. 허리가 조금 아팠지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글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이낯설지만 따뜻한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은 눈이 내리고 있었고 안은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호텔을 예약하고 일정을 짜고 일정을 정기로운 바둑을 위해 가구이의 편안한 숙소를 일정을 저기했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약해본 적이 편안한 숫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이 특별한 날이 아닐까? 저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습니다. 물줄기는 빠르게 쏟아져 나왔고 순식간에 뜨거운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의 주름살마저 부드러워진 듯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고급 호텔에 묵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야 제 돈을 쓰고 제 방에서 묵는 것,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 것이 진정한 편안함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목욕을 마치고 가운을 입은 채 5성급 호텔의 넓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은 평창의 매서운 추위가 감도는 밤이었지만 방 안은 마치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저는 리모컨으로 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컵에 담아둔 따뜻한 차를 들고 침대 머리에 기대어 TV를 보며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해두었습니다. 누구의 전화도 받고 싶지 않았고 어떤 메시지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미 눈치챘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과연 다음 날 아침 7시 반 비행기 모드를 끄자마자 휴대폰에는 수십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뜬 것은 이준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박소영의 메시지가 뒤이어 떴습니다. 호텔에서 방이 취소됐다고 해서요. 저희 세 가족 어젯밤 1시간 동안 헤매다 임시 숙소 겨우 찾았어요. 도윤이도 열이 나요. 저는 메시지를 보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준영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도윤이가 정말 열이 많이 나요? 저희가 묵은 그 여관은 독립욕실도 없고 물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창가의 작은 찻산에 앉아 어젯밤 편의점에서 사온 구운 달걀을 까먹으며 천천히 따뜻한 두유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상상했습니다. 희미하고 눅눅한 유스 호스텔에서 박소영은 일회용 수건으로 이도윤의 이마를 닦아주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었을 겁니다. 진작 내가 호텔을 예약할 걸 그랬어. 저분은 맨날 참견하려고만 해. 이준영은 문 앞에 서서 전화 통화를 하며 화가 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저에게 너무 감정적이라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들 세 가족은 비좁은 방이 갇혀 있었을 겁니다. 벽은 얇고 난방은 고장났으며 창문으로는 바람이 새어 들어왔을 테죠. 이도윤은 이불 속에 숨어 기침을 끊임없이 했을 테고요. 복도는 공용이고 온수는 들쑥날쑥했으며 칫솔까지 직접 사야 했을 겁니다. 반면 이곳 제 방은 조용했습니다. 난방은 안정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었고요. 저는 프런트에서 준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어젯밤 먹다 남은 컵라면과 함께 먹었습니다. 저는 욕조에 앉아 다시 물을 받았습니다. 온도는 45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이 반쯤 차자 저는 천천히 그 안으로 몸을 담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발끝에서부터 목덜미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온몸을 물속에 맡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에서 벗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이 어젯밤 얼마나 공경에 처했는지, 이도윤이 감기에 걸렸다는 것을, 박소영이 저에게 화풀이하고 이준영이 저를 비난할 거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너무 지쳤습니다.
단 하룻밤이라도 더 이상 누구를 위해서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희생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요. 이번에는 제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방은 제가 예약했고 돈은 제가 지불했으며 일정은 제가 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를 슬그머니 제외시키고는 제가 갑자기 오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기둥이고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만의 기만이었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의 조명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물 표면에 낯선 얼굴이 비쳤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마른 강줄기 같았고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더 이상 웃음이 없었습니다. 눈물은 언제부터 흘렀는지 모르게 뜨거운 물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고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문득 제가 진정으로 저만을 위한 공간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조심할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누구의 말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그런 순간을요. 이 호텔 방은 하룻밤에 3,000대만 달러 약 1~3만 원나 들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하고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여행을 오기 전에 건강보험증과 현금카드를 같은 작은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혹시 잊을까 봐요. 그 주머니는 지금 침대 옆 협탁에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그 주머니를 들고 여러 카드를 한 장 한 장 꺼내 보았습니다. 모든 카드를 몇 초 동안 유심히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중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카드에 멈췄습니다. 카드에 멈췄습니다. 카드 뒷면에는 제가 오래전 써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절대 사용 금지 돈으로 저 혼자 자는 방을 예약했고 누구에게도 대체되지 않을 자리를 얻었으며 아무도 투덜거리지 않을 컵라면 아침 식사를 했고 진정으로 몸을 띄울 수 있는 목욕을 했습니다. 저는 욕조 가장자리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흰 점들이 소리 없이 도시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듯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것은 평창의 날씨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저 자신을 항상 마지막에 두었던 제 습관이라는 것을요. 호텔에서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박소영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세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높고 화병 때문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어머니도 와보셔야지 않을까요?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도 앉았습니다. 더 묻지 않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건강보험증과 혀둘러 옷을 갈아입고 건강보험증과 현과향증과 박소영은 화병이라는 세 글자를 명확히 말했고 그녀의 말 속 어머니도 와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는 초대가 아니라 비난, 마치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전 10시가 넘었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간호 스테이션에서 온 이유를 설명하자 간호사가 저를 응급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창백한 얼굴에 힘없는 눈빛으로 코에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소영은 침대 옆에 서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이 1파령까지 치솟았다고 감정 때문에 그런 거래요. 이준영은 옆에서 미간을 찌푸린 채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카운터로 가서 건강보험증과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카운터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와 피검사를 추가할 거냐고 묻자 저는 고개를 추가할 거냐고 묻자 결제를 마치고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전자 번호판을 바라보는데
마음속이 텅 비어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걱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감정 기복을 견디기 힘드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 행동 때문에 그분이 불편해하신 첫 번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그 뒷수습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죠. 박소영이 따뜻한 물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게 되었죠. 박소영이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와 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 어젯밤 한숨도 만지세요. 저는 무심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지만 위장은 차가워지는 듯 했습니다. 문득 박소영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기회 봐서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줘. 안 그러면 계속 미루면 집도 처리할 수 없잖아. 다른 목소리는 이준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시니까 나중에 얘기할게.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종이컵을 쥐고 마치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분은 분명 저였고 그 집인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었습니다. 제가 그 해에 이준영의 가정을 꾸려주려는 마음을 집의 소유권을 그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그때 박소영이 임신 중이었고 저는 아이가 안정적인 보금자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말하는 처리는 아마 팔아서 새로운 대출로 돌리거나 담보로 잡으려는 것일 겁니다. 우스운 것은 그들이 이제는 묻는 것조차 생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자동 판매기 앞으로 가서 스포츠 음료 한 병을 뽑았습니다. 병뚜껑을 열고 꿀꺽꿀꺽 마셨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맑아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병을 재활용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고 투명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대화도 어떤 검은 구멍 속으로 떨어져 버린 것처럼요. 제 마음속에서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제가 충분히 많이 베풀면 그들이 저를 돌아가 줄 것이라고 셉니다. 제가 충분히 많이 베풀면 그들이 저를 돌아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남아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당연하다는 듯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붉어진 손가락 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에서 찬물로 설거지를 많이 해서 손이 늙으면 쉽게 트고 겨울에는 더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가 아픈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응급실 안의 유리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안에서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편안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문 밖에 저도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화병으로 병들지 않을 거야. 저는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반짝였습니다. 박소영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나중에 어머니 호텔로 돌아가서 좀 쉬실래요? 제가 여기 남아 있을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천장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환풍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 없이 돌아가는 마치 이 순간 제 마음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호텔 로비 소파에 앉아 천천히 회색 목도리를 접고 있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직접 든 것으로 원래 박소연에게 주려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직접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여행 가방은 다시 열려 있었고 물건들은 바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위해 준비했던 마스크팩, 핫팩, 비상약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수납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흐트러짐이 조용했지만 갑자기 휴대폰이 끊임없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가족 채팅방을 열자 수십 개의 새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소영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너무 이기적이세요. 지금 시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는데 본인은 호텔 가서 즐기고 전화도 안 받아요. 이어서 박소영의 어머니가 아이고 나이 들면 다 저렇게 고집부리지라고 보냈습니다. 먼 친척 여동생도 돈 많고 집비리 주면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다루기 힘든지 뭘 이렇게 다루기 힘든지 모르신들이 왜 이렇게 다루기 힘든지
저는 그 글자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제가 그들에게 베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제가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음성 입력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평생 건강보험료 제때 낸 사람 있어? 산부인과 밖에서 밤새도록 기다려서 갓 태어난 아기 집에 데려온 사람 있어? 누가 누구 기저귀 갈아주고 휠체어 밀고 병원 가고 한밤중에 일어나서 분유 다 줬어? 내가 내 돈 아껴서 남긴 돈으로 며칠 호텔에 묵은 것뿐인데 내가 온 가족의 죄인이 된 거야?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숨도 가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평온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난 몇 년 동안 누가 나한테 돈 빌리러 온 적 없어? 이준용 대학 학비는 누가 냈어? 시어머니 심장 수술하던 해에 누가 보험 팔아서 수술비 채워줬어? 너희는 매번 어머니가 제일 능력 있으시죠. 이모 할머니가 제일 돈 많으시죠라고 말하더니 이제 내가 내 카드로 방 하나 잡은 것뿐인데 내가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너희가 내가 고집 부린다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너희에게 처음으로 맞춰주지 않은 것뿐이야. 박소영님이 그룹을 나갔습니다. 박소영님이 그룹을 나갔습니다. 박소영님이 떴습니다. 채팅방은 가식적인 불빛이 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빛이 꺼진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늙는 것이 죄가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누군가가 이해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요. 저는 여행 가방을 잠그고 일어섰습니다. 직원이 카운터 뒤에서 걸어와 더 묵을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룻밤 더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로비 창가로 가서 따뜻할 레몬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이 차는 오늘 제가 저 자신을 위해 주문한 첫 번째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죠. 저는 앉아서 거리 맞은편에 쌓인 눈이 희미한 빛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길을 오가는 여자들 중에는 여행 가방을 끌고 빠르게 걷는 사람도 있었고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었고 혼자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모두가 자유로워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내일 아침 설경마을로 가는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그곳은 원래 제가 온 가족을 위해 계획했던 넷째 날 일정이었지만 이제는 제가 혼자 가려고 합니다. 이번 여행에는 가족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오직 저 자신만을 데려갑니다. 더 이상 누가 참을미를 할지, 누가 무엇을 좋아할지, 누가 줄 서는 것을 싫어할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방이 충분히 큰지, 일정이 빡빡한지, 카메라 배터리를 챙겼는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보고 사진을 찍고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비난받지 않고 소모되지 않으면서요. 저는 휴대폰을 닫고 레몬차를 다 마셨습니다. 온도가 딱 좋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원래는 이 여행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끝낼 생각이었는데 오후 3시에 호텔 프런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여성분이 로비에서 저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리털 패딩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자마자 창가에 앉아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외투를 반쯤 벗어두고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눈을 가늘게 뜨고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옆에 앉으며 그녀의 짐을 쳐다보았습니다. 네가 왜 왔어? 원래 얼음조각 축제 보러 오고 싶었어. 그녀는 가볍게 말했지만 이내 덧붙였습니다. 근데 네가 가족 채팅방에 올린 그 음성 메시지 정말 좋더라. 3번이나 들었어. 그건 화내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지. 네가 자랑스러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희는 비록 사이가 좋았지만
수십 년 동안 저희는 비록 사이가 좋았지만 너 기억나?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해에 네가 병원에서 밤새도록 집에 안 왔을 때 엄마가 집에서 너를 계속 욕했잖아. 네가 속도 없다고.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때 나는 네가 모든 걸 너무 혼자 짊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어. 제가 나지기 말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녀가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네가 현금 인출기, 운전기사, 간병인이라는 기능이사. 저녁에 우리는 중심가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는 얼음 등불이 줄줄이 걸려 있었고 관광객들이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예정보다 훨씬 느려졌지만 안정적으로 걸었습니다. 내가 뭘 제일 후회하는지 알아? 제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앞에 있는 불 밝혀진 상점 진열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준영 명의로 집을 돌려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내 집에서 쫓겨난 것 같아. 네가 첫 번째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거야. 수진이가 한숨을 쉬며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친구 한 명도 이런 걸 했어. 고령자 신탁 계약서. 초안인데 그때 그 친구도 아들이 돈을 탕진할까봐 미리 사용 조건이랑 관리 계획을 설정해 두려고 했었어.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도 자신을 위해 뭔가 준비해야 문다. 저는 표지에 묵직한 검은 글씨로 쓰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진정으로 저만의 것을 옮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몰라.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해. 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다 맞춰주지 마. 이제는 누가 효도한다고 말하면 무조건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야. 네가 거의 이른인데 누구를 위해 평생을 더 살아야 해? 우리는 계속 앞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내가 몇 살부터 집안일을 돌보기 시작했는지 알아? 제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13살. 그녀가 즉시 맞췄습니다. 13살. 아버지가 쓰러지시던 해에 내가 아버지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업고 계단을 오르내렸어. 그때 이준영은 중학생이었는데 맨날 농구하다가 돌아와서 소파에 드러누웠지. 엄마는 남자는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어. 나는 공부할 수 없었어. 네가 나보다 더 나았지.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때 부엌에서만 숨어 있었는데 우리는 계속 걸어갔습니다. 앞에는 얼음 조각 축제주 입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불빛도 더욱 밝아졌습니다. 문득 발걸음이 가벼워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나랑 같이 걸어줘. 제가 말했습니다. 이 여행을 혼자서 끝내고 싶지 않아.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속은 조금 따뜻했습니다. 인생이 나이가 되도록 영하 15도의 거리에서 여동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지 않을 날이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신탁 문서를 가방에 넣어 가슴 가까이에 붙여두었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수진이가 위층에서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채 다 마시기도 전에 익숙한 세 명의 그림자가 호텔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준영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박소영은 이도윤을 안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도윤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어서 방금 울었습니다. 겁을 내려놓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부어 있어서 방금 울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앞으로 다가가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준영의 얼굴에는 피로왔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호텔 로비 한 구석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갔고 그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저는 아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소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가 며칠 동안 화가 나신 것을 알아요. 저희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고요. 하지만 도윤이가 어머니를 너무 보고 싶어해요. 어젯밤 내내 저한테 할머니가 나를 버린 거야? 라고 물었어요. 이도윤은 고개를 떨구고 병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머니가 전부 계획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머니를 배제하려던 게 아니에요. 방도 오해가 있었던 거고요. 제가 그동안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알지만 어쨌든 그 집은 우리 가족의 집이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차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펼쳤습니다. 그들 둘 다 깜짝 놀랐습니다. 박소영은 아직 무엇인지 채보기도 전에 이준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서명한 고령자 신탁계약서 초안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은 공식적으로 신탁계약에 포함되었습니다. 자녀는 제 서면 동의 없이는 임의로 매매, 임대 또는 담보로 잡을 수 없습니다. 박소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관계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아니, 저희랑 관계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아니, 제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너희의 현금 인출기가 아닐 뿐이야. 저는 차 테이블 위에 신탁 문서를 그들 쪽으로 밀어보냈습니다. 그럼 너희는 뭘 하러 온 거니? 내가 다시 호텔을 예약해주길 바라는 거니? 아니면 다시 비행기표를 예약해주길 바라는 거니? 아니면 내가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길 바라는 거니? 아니면 내가 언제나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길 바라는 거니? 박소영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나는 그때 그것이 신뢰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내 마지막 존엄을 내어준 것이라는 것을 알아. 이도윤이 갑자기 작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추워요. 저는 웅크려 앉아 목도리를 벗어 조심스럽게 그에게 둘러주었습니다. 그의 이마를 만져보았습니다. 감기 아직 안 나았네. 물 많이 마셔야 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할머니가 너를 가장 아끼지만 네가 어떤 말을 해서가 아니라 아직 어른들의 계산을 모르는 순수한 아이라서 그런 거야. 네가 자라서 남을 쉽게 실망시키는 어른이 되지 않기를 바라. 저는 박수영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예전에 네가 내가 너무 많이 간섭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하려 한다고 말했지. 이제 나는 계획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직접 일정을 짜고 직접 방을 찾고 직접 표를 예약할 수 있어. 하지만 집 부분은 내가 관리할 거야. 왜냐하면 더 이상 내가 어디에 살아야 할지도 남의 눈치를 봐야 할지도 이준영은 고개를 숙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쫓아내시려는 거예요? 물론 널 쫓아내지 않을 거야. 하지만 너는 내가 남고 싶은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제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공항에서 혼자 앉아 너희가 고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사진 찍는 모습을 보던 그 순간에야 비로소 깨달았어. 나는 너희 가족 채팅방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는 천천히 이 말을 마치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소영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저희는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할게요. 너희 먼저 돌아가. 수진이랑 나는 아직 며칠 더 일정이 있어.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너희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는 어른이 아니야.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이준영은 이도윤을 안고 박소영은 짐을 끌고 세 사람은 천천히 호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이준영이 저를 돌아보며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지 않고 그녀가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사탕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그저 몸을 돌려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제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확 푸는 사탕이야. 빨리 먹어. 저는 받아들고 껍질을 벗겨 입에 넣었습니다. 돈과 맛이었습니다. 딱 적당히 달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호텔방 책상에 앉아 만년필로 그 편지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쌓아두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내듯이 천천히 썼습니다. 이도윤아, 오늘부터 할머니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해 너의 모든 것을 준비해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제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워야 해. 저는 편지에 제가 그를 위해 설립한 교육신탁 계좌에 대해 썼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이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자동이체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저는 이체 증명서를 편지 뒷장에 스테이플러로 찍어 첨부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이준영의 손에 남기지 않고 박소영에게 맡기지도 않을 겁니다. 오직 이도윤만을 위해 오직 교육 목적으로만 쓸 겁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저는 갈색 봉투에 넣었습니다. 뒷면에는 이도윤에게 18세 이전에 개봉 금지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가 카펫에 비스듬히 쏟아졌고 바닥 난방의 온기가 공기 중에 부드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빨간색 가죽 가방을 열고 옷가지를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갈색의 낡은 봉투가 깔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그 안에는 결혼 후 수십 년 동안 제가 남겨둔 옛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몇 장은 이준영의 어릴 적 사진과 한두로 찢었습니다. 몇 장은 이준영의 어릴 적 사진과 함께 찍은 것이었고 한 장은 우리 네 가족과 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찢을 때마다 손가락은 아팠지만 마음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수진이와 함께 여행하며 찍은 몇 장의 사진, 평창 설원에서 찍은 제 셀카 한 장, 그리고 중심가 의자에 앉아 컵라면을 들고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는 제 사진 한 장만을 남겼습니다. 그 사진은 수진이가 찍어준 것이었는데 조명도 완벽하지 않고 각도도 조금 비뚤어졌지만 그건 제가 누구른 비뚤어졌지만 오후에 저는 준비된 서류를 들고 아래층 프런트로 가서 직원에게 변호사 사무실로 팩스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의 향후 10년간 고령자 관리 계획을 확인하고 비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미래 의료 결정권을 수진이에게 위임하고 거주지를 여수로 옮기며 더 이상 어떤 가족 구성원의 보증인이나 비상 연락처가 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팩스 번호를 확인하면서 저에게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이정숙 어머님, 체크아웃 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남부로 돌아가요. 그럼 다시 오실 건가요? 저는 몇 초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네, 다시 올 거예요. 어머님, 다음에도 꼭 오세요. 그녀는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로비 문 앞에서 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로비 문 앞에서 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큰 문 앞에 서 있었으며 뒤로는 호텔의 따뜻한 노란 불빛이 비치고 있었으며 수진이는 나중에 공항으로 올 예정이어서 저는 혼자 먼저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끊임없이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을 되새겼습니다. 크게 감정의 동요는 없었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눈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떤 해방감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겁니다. 마치 한때 제 마음을 옥죄었던 밧줄이 어느 순간 무심코 풀린 것줄에 하지만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차가 곧 출발합니다. 저는 휴대폰의 비행기 모드를 눌렀습니다.
더 이상 제가 답해야 할 어떤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저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눈을 감은 채 의자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뜸해지고 먼 곳의 하늘은 맑아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속해 있지 않았지만 마침내 저 자신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강릉 공항에 착륙했을 때 햇살이 좋았습니다. 출구를 나서자 해풍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평창의 눈보라와는 달리 습하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인도 옆에 서서 셔틀버스가 한 대씩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이틀 전 예약 확인증을 열었습니다. 주소는 양양에 있는 솔바람 민박이라는 아늑한 숙소였습니다. 주소는 양양이라는 아늑한 숙소였습니다. 차로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서 않는 거리였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넓은 녹지와 낮은 붉은 기와집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박은 2층짜리 작은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바닥 타일에는 낙엽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나무 바닥의 향기와 따뜻한 노란 불빛이 느껴졌습니다. 이정숙 어르신, 머리를 낮게 묶고리 낸 긴 치마를 입은 여인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문득 어디선가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김옥주라고 해요. 저도 60이 넘었죠. 그녀는 방카드와 온천 이용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온천 이용하시려면 미리 예약하셔야 해요. 옆에 있는 서재는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선임 중에 고금을 연주하는 분도 계셔서 아주 조용해요. 고맙습니다. 저는 카드를 받아들었고 마음속에 낯익은 느낌이 번졌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혼자 민박 뒤편의 작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태평양을 마주보는 전망대 바위가 있었습니다. 바다는 넓었고 배도 소리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도가 끊임없이 해변을 때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바위에 앉아 바람이 제 외투를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목도리를 단단히 도며매고 멀리 바다를 응시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아무도 저를 위해 자리를 예약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미리 가서 탑승권을 받아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어머니, 짐 다 챙겼어요. 라고 묻지 않았고 아무도 방이 너무 작다거나 식사가 맛없다거나 차 타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직이 내뱉자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주 언니가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보온병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생강차 좀 끓였어요. 오래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요. 감기 들지 마세요. 저는 받아들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정말 좋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젊을 때 학원을 운영했어요. 나중에 지쳐서 이곳으로 이사와서 제 삶을 살고 있죠. 50대, 60대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오시는데 누군가 함께할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드디어 누구를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저희 세대 여자들은 인내하며 자랐죠. 그녀는 천천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를 보며 물었습니다. 돌보고 희생하는 대익숙하고 아니라고 말할 줄도 모르고 울지도 못하죠. 하지만 어느 나이가 되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배울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하늘의 구름층이 연한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부드러운 빛이 바다 전체를 서서히 비추었습니다. 파도 소리는 마치 숨소리처럼 한 번, 또 한 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손을 컵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한 생강차가 손끝으로 온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옥주 언니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여행 가면 사진을 찍는 이유가 집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증명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제 것이니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순간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요.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요. 이 순간만큼은 사진도 저는도 찍고 싶지가 않고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저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저 자신을 설명하고 싶지도 않고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옥주 언니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앉아 바다와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달이 뜨고 밤바람이 차가워질 때까지 하지만 제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여행이 끝난 후 저는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수의 작은 집으로 이사가서 꽃을 심고 매일 시장을 걸어갔다가 오후에는 책을 읽고 밤에는 일기를 쓸 겁니다.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다른 사람의 텅 빈 삶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의 진정한 미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정숙은 평생을 검소하고 다정하게 가족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양보가 어머니의 본분이고 돌봄이 아내의 책임이라고 믿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여행에 와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익숙해져 정작 자신은 지치지 않았는지 묻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원에서 강릉까지 그녀는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열흘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크게 울지도 않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해야 한다는 말을 삶에서 지원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녀처럼 떠날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 묻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식탁 옆에서 똑같은 거치레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만약 어느 날 내가 이정숙처럼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떠난다면 세상은 여전히 나를 원할까? 본 채널의 이야기는 후원 및 댓글 제보를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제 구독자 3,000명 목표를 달성하는데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주실 건가요? 지금 바로 구독을 클릭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회에 만나요.